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제출한 저출산 부위원장직 사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은 해임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표를 내지 않은 기후대사에서도 해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급 공직자를 해임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통령실 기류가 어느 정도인지, 이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지 잠시 뒤에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자해로 중단됐던 대장동 재판이 오늘 재개됐죠. 감정을 추스르고 성실히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김만배 씨의 이 말 속엔 심경 변화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월 13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전격 해임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면 충돌을 피했지만 결국 당권 도전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신호에도 불구하고 물가 오름세가 여전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올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서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그동안 윗선으로 지목되었던 행안부나 서울시, 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다음 주 초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곧바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올해 설에도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접촉되면 면회가 허용되고 전국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무료 PCR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겨울호우가 쏟아지며 해갈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동 지방에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에서 전격 해임했습니다. 여러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는데 대통령실은 후임자까지 신속하게 발표하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격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거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출탕감 출산 장려책으로 갈등을 빚었던 저출산위 부위원장 자리는 물론 겸임하던 기후환경대사에서도 해임했습니다. 사표 수리나 사의 수용이란 말 대신 대통령실은 거듭 해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장관급 공직자를 해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마다 통상 진행하던 추가 질의응답도 없이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른바 나경원 사태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연일 뒤따르고 사태가 설 연휴까지 장기화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태를 매듭짓고 순방길에 오르는 걸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을 알리면서 동시에 후임자도 발표했습니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설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뼈있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기후환경대사를 맡게 될 조홍식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환경법학 분야 전문가로 외교부 환경협력대사를 활동한 경험도 있어 국제사회와 소통 강화에 기여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김영미 신임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촉망받는 학자이고 조홍식 신임 기후환경대사는 탄소 중립과 환경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두 내정자는 오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인 UAE에서 재가해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 뜻을 존중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해임으로 당권 도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결단 시점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임 발표 뒤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 뜻을 존중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최대 관심사인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던 단양 구인사를 측근들과 찾았습니다. SNS에는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고심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 측근은 이미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기서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나 전 의원도 SNS에 친윤계를 겨냥해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어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출마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결단의 시점은 대통령 순방 기간은 피할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무쇠 불처럼 고고하게 가라겠듯이 그런 진리를 새겨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고자 천천히 좀. 물론 윤 대통령과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불출마할 여지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당내 친윤그룹과 신뢰가 완전히 깨진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나 전 의원의 결정에 당권 경쟁자들은 물론 당 안팎의 관심도 일제히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추이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장제원 의원 등 친윤 핵심 의원들은 일제히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서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전당대회 판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임 발표 30여 분 뒤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그토록 원해서 부위원장직 자리에 갔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며 장관급 예우를 받았는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의 분탕질하는 사람은 이준석, 유승민으로 충분하다고도 비난했는데 친윤 박수영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겠다는 것이냐며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쪽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자신은 부위원장직을 요구한 적이 없고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이용한 적도 없다며 장제원 의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나 전 의원 옹호에 나섰습니다. 김웅 의원은 당대표 한번 나오겠다는 것이 무슨 대역죄냐고 꼬집었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장 의원을 향해 윤핵관 말 안 듣는다고 악담을 퍼붓는 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대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만큼 당권 경쟁주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채 2달도 안 남은 전당대회 판세가 출렁일 거란 관측과 함께 여권 내 갈등 역시 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경제 외교를 앞세운 정부의 새해 첫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로 떠납니다. 100여 개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집권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방산 원전 분야의 수출 등 협력 강화가 키워드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경제사절단이 함께 가는데 대기업 24곳, 중소 중견기업 69곳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도 동행합니다. 전통적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 게임 콘텐츠, 스마트팜, 관광 서비스, 소비재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유망한 분야의 기업들도 다양하게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을 1대1로 연결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인데 양해각서 체결만 수십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위스에서 핵심 일정은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입니다.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주 의제인데 윤 대통령 연설이 국제사회의 경제적 측면으로 어떤 인상을 남길지 주목됩니다. 공급망 강화, 청정 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의기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주요국 정상뿐 아니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수많은 리더가 모이는 민간주도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는 양자 또는 다자 회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설 하루 전날 열리는 글로벌 CEO와의 오찬 간담회선 인텔, IBM, JP모건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의 투자 협력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방마다 이슈가 됐던 언론 대응 문제가 이번엔 어떨지 시선이 쏠렸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렸다면서 MBC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약 2달 만에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4월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5%로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7%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1월 3주차에 29%를 기록한 이후 갤럽 조사 내내 오름세였지만 이번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11월 4주차에 62%를 찍은 후 내림 곡선이었지만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공정, 정의, 원칙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나란히 9%로 첫손에 꼽혔고 국방, 안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12%,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 소통, 미흡의 순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2달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윗선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여 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74일 만에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밝힌 책임 소재 대상은 기존에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을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또 소환 조사한 피의자 가운데 최고위직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한 최성범 서장은 물론 김광호 청장도 이임재 전 서장보다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끝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내건 특수본. 하지만 형사 책임을 따져 물을 윗선을 서울청장 선에서 매듭 지은 겁니다. 재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대면이나 서면 조사도 없이 내린 결론입니다.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특수부는 해산합니다. 다만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소방청 간부들과 회사 돈을 빼돌려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밀턴 호텔 소유주 일가 수사는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이어갑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유가족들은 꼬리 자르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이 모든 지휘부에 책임이 분명히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수본에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부 라인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밝혀진 바도 없고, 특수본에 대한 용두삼이라는 평가 속에 이제 윗선에 대한 책임 추궁은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대규모 인파에 휩쓸리는 군중 유체화,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발생 70여일 만에 밝힌 사고의 발단입니다. 또 참사 전후로 이뤄졌던 관계기관들의 안일한 조치가 화를 키웠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0시 10분 사고가 일어난 골목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휩쓸려 다닙니다. 이른바 군중 유체화 현상입니다. 5분이 지난 밤 10시 15분 24초. 처음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후 15초 동안 4차례 더 넘어짐이 일어납니다. 600시간이 넘는 분량의 영상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별수사본부가 분석한 참사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밀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파와 연쇄적인 넘어짐을 참사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본 겁니다.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되었고 군중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최대 11도 각도의 경사와 함께 3.2m까지 좁아지는 골목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됐습니다. 해밀턴 호텔이 설치한 불법 구조물들은 밀집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맞붙은 3개 음식거리까지 군중 밀도가 제곱미터당 최대 12명에 달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0.5톤에 이르는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이리저리 떠밀리다 쓰러지고 끼었고 지식과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이어지면서 158명이 숨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파 관리와 통제가 참사를 막을 열쇠였던 이유입니다. 일방 통행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환경인데 1000명까지 가서도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안일한 인식 속에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특수본의 결론입니다. 용산구청과 경찰 모두 사고를 막을 안전대책 수립과 신고 처리, 상황 전파 같은 대응이 부실했습니다. 소방도 구조부터 환자 이송까지 혼선이 이어졌고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무시해 인파 유입이 가중됐습니다. 특수본 출범 74일 만에 참사 원인을 세세히 분석해 발표했지만 피해자 각각의 사망 경위까지는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검찰에 윗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피해자 진술을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특수본 수사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에서 더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특수본의 조사가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며 윤익은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장관 등 지휘부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관리되던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진 이유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 안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했지만 특수본은 서면이나 대면 조사 없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 장관을 탄핵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총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특수본 발표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상민 장관 책임론과 거취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은 타당한 결과라고 옹호했습니다. 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은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일선에만 책임을 묻는 면죄부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헌법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며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이상민 장관 탄핵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비호로 취해법권 장관이 된 이상민 장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정치적 책임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야권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입건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없어서. 그럼 그대로 즉 유지해야 나머지는 정치적인 책임 문제인데 그것은 임명권자가 판단하겠죠. 야권 일부에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맹비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도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대장동 수사의 시발점이 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1,300여 쪽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정 회계사가 직접 그린 사건 관계도에는 처음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한 축으로 등장하지만 논란이 됐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재작년 9월 검찰에 제출한 대장동 사건 관계도입니다. 개발 사업을 준비하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민간업자들과 나눈 대화 녹취 내용을 요약한 건데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로비 관계를 적어뒀습니다. 오른쪽 위엔 영어로 리라는 글자가 바로 아래 캠프라고 적힌 상자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름이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서 출발한 화살표가 캠프를 거쳐 리를 향하는데 정 회계사는 최근 재판에서 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라고 증언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이 대표 측근 2명과 의형제 관계로 묶었습니다. 2014년 6월 남욱 변호사는 김 씨가 이들과 의형제를 맺은 날 처음으로 대장동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고검장이 일 좀 도와주라고 해서 이화영, 김태년 의원에게 얘기했지만 잘 안 됐다고 했더니 정진상 실장이 전반기에 다 끝내야죠라고 답했다고 김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녹취록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측에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던 정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은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고 너희 마음대로 되도록 시장님을 설득할 테니 돈을 만들어달라는 유 전 본부장의 말에 수시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돈 받는 걸 시장실이 있는 2층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다고 했지만 건넨 돈을 술집 바로 옆방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준 것 같다는 얘기도 정 회계사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일단 정영학 녹취록에선 유 전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재작년 초 김만배 씨는 유 전 본부장이 이번엔 떼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선 전에 큰돈이 움직이면 남들이 볼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겐 너는 부패 공무원이니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권력기관에 가지 말라고 했다며 저러다가 죽는다, 몰살할 거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런 말들을 단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1년여 만에 유동규 윗선인 정진상, 김용의의 뇌물 혐의를 밝혀냈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이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서 각종 수사를 무마했다고 의심되는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개발 비리 의혹부터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나 로비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 씨가 거액의 돈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포함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내사를 받던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당시 수원지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성남지청장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었습니다. 녹취록 속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김 전 총장에게 최 전 의장이 시행사에서 돈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 아니라고 하자 김 전 총장이 알았다 뭔 말인지라고 답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김 씨가 윤 전 고검장을 만나러 갈 것 같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윤 전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내던 때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남 변호사는 경기 고양시 풍동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다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를 두고 만배 형이 고생을 많이 했네 라면서 차장님도 전화를 하셨다고 이러더라라며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김 전 총장 후임 수원지검장들은 물론 김 씨 후배 기자와 박영수 전 특검도 수사 무마의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대화들도 곳곳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해온 상태로 윤 전 고검장 역시 최근 대장동 일당과 최 전 의장은 일면식도 없고 언급된 사건의 수사부서는 다른 차장 산하 부서였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전에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대비한 흔적도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위 청와대에서 오더가 떨어졌대요. 이재명이 잡으라고. 만배영 도움이 절실해요 라고 말하고 한 달 뒤 정무수석 등을 거론하면서 휴대전화도 처리했다며 일단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법조계 인사들이 포함된 50억 클럽 의혹도 녹취록 속 곳곳에 등장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죠. 안 하면 문제가 되고요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김 씨가 불리한 기사를 막고 인허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시의회와 언론계에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녹취록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자해 시도 후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괴로운 마음에 극단 선택을 시도를 했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재판 시작 전 잠시 소회를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이자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서 검찰 신문에 답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실에서 대장동 사업 보고를 직접 받았다며 관련 지시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문서로도 만들어 배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가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다음 주 초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이 이미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곧바로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귀국 시점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애초 쌍방울 측이 항공권 발권 절차만 마무리되면 하루 만에 귀국행 비행편에 오를 거라고 예고한 것과 달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음 주 초 귀국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현지 대사관과 법무부 등이 김 전 회장의 국내 압송 전반의 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우리 국적기에 타는 순간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에 수사관들을 미리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전 회장이 국내에 들어오면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쏠립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인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밝힌 수임료는 3억 원. 검찰도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는데 당시 결정서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개입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도 김 전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검찰, 그리고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는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식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고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왜 그분이 자신의 변호사비를 내고 돈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며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 기업 재원을 활용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성남FC 의혹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것을 빗댄 말인데 이에 여당은 자신 의혹부터 직접 해명하라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가 할 일을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대신하는 건 제3자 뇌물죄라며 성남FC 의혹으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빗대 정부에 일침을 놨습니다.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영수회담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자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 뒤에 숨지 말고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제안도 이 대표 사법 처리에 대한 시선 돌리기, 딴청 피우기에 불과하다며 자신을 둘러싼 숱한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방탄은 민주당 자멸의 길이라며 민주당 내 비명계를 자극했습니다. 이목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저러는가 싶기도 하고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자세한 입장 표명입니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 없는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리스크로 꼽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이 확정되자 이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껴 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김성태 회장과 검찰 간의 이해관계 일치하는 부분은 있겠죠. 검찰과 조폭의 합의 운운하는 것은 사류 소설 애독자나 가짜뉴스 공장장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일 뿐입니다. 상습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자들이야말로 음모의 진짜 몸통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상황을 놓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날로 가팔라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이후 그 성과를 두고도 다시 한번 마찰음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인데 경찰은 돈의 성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임종성 의원실을 나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겁니다. 압수수색 종료된 건가요? 영장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여러 달 동안
지역구의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임 의원이 해당 임원에게 법인카드 등을 받아 쓰는 식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7시간이 넘는 압수수색으로 임 의원의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임 의원이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와 대가성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청탁금지법 말고도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대가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 측은 YTN에 여러 차례 연락해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 광주시 의원들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청년당원들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여 연 3.5%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건데 여기서 멈출지 앞으로 더 올릴지는 반으로 갈렸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3.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7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고금리의 부작용인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지만 또 금리를 올린 배경은 역시 물가입니다.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올릴지는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자며 동결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3명은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 오름세에도 의견 차가 팽팽한 건 올해 경기 전망이 한층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예상치인 1.7%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고 지난해 4분기엔 역성장이 났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태라든지 여러 이유로 저희 4분기 경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음의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다만 올해 암울한 경기 전망에도 연내 금리 인하를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 밝혀 한동안 고금리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더 많이, 더 빨리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경기 둔화를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이런 둔화 우려 확대를 강조해 이전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고물가의 내수 회복세가 더딘 데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실물 경제 쪽이 아직까지는 정상화되지 않은 모습이 우리 수출 시적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올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예산 65%를 풀겠다는 겁니다. 올해 재정을 상반기 중에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 4분기 집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지자체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주된 물가 상승 요인으로 공공요금을 꼽으며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겁니다. 이를 위해 지방 공기업이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에 주력하면서 대내외 위험을 최대한 관리해 수출과 투자 등 경제 불씨를 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임대주택 품질 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고척동 민간 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서 사전 점검 때 지적된 하자를 보수했는지 확인한 뒤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입주했거나 앞으로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만여 가구입니다. 최근 조합비 횡령 등 여러 단체의 노동조합 비리가 문제가 된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회협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5.5%가 노조 재정과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수 노조에서 재정 운영과 관련한 비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겨울 호우가 쏟아지며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동 지방에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눈이 아닌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산간 300mm 이상, 거제, 부산 등 남해안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왔는데 부산, 광양, 남해 등 남부 곳곳이 1월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아닌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이 동해로 이동하며 습유난 공기가 유입되고 동풍 효과가 더해지며 동해안에 강력한 눈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긴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강약을 반복하겠지만 강한 경우엔 시간당 2에서 3cm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고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50cm의 눈이 쌓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눈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유입되면서 경기도에 최고 7cm, 서울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수증기를 머금은 한방눈이 쌓이면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고 교통사고와 고립사고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 등 내륙지방도 날씨가 추워지며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년 만에 정상 개막한 강원도 겨울축제가 이번에는 따뜻한 날씨와 겨울비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축제장마다 얼음판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우 기자입니다. 축제장 얼음 낚시터가 텅 비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던 인파는 찾아볼 수 없고 정적만 흐립니다. 3년 만에 정상 개막한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 일주일 만에 긴급 휴장했습니다. 원인은 새벽부터 내린 겨울 폭우. 그때 아닌 겨울 폭우에 축제장 얼음 낚시터에도 이렇게 물이 잔뜩 고여 있습니다. 화천군은 얼음판을 사수하기 위해 말 그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청 전 직원이 나와 빗물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눈썰매장과 눈 조각은 급한 대로 비닐을 덮어 녹는 걸 막았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 비가 와도 맘 먹었으니까 와보자 그래도 성남에서 왔거든요. 와보니까는 뭐 그거 다 막아놓고 축제도 뭐 아직 안 는 것 같고 조금 서운하네. 개막 첫날을 맞은 홍천강 꽁꽁축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막식은 실내에서 간소하게 치러졌고 얼음 낚시터는 관광객들을 받지도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꽝 대신 닭, 얼음판 대신 실내 낚시터를 운영해 아쉬운 관광객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실내 낚시터라도 아쉬운 데로 왔는데 여기 많이 잡아서 되게 재밌어요. 잡았어요? 네, 2마리 잡았어요. 평창 송어축제 역시 하루 휴장을 결정하는 등 산천어 축제와 홍천강 꽁꽁축제까지 야속한 겨울비에 울상이 된 상황. 얼음 낚시터가 더는 녹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40 많이 나오는 40cm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얼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비가 만약에 여기서 끊친다라면 아마 얼음은 뭐 상당히 그 강도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원도 겨울축제들은 비가 그치고 기온이 다시 떨어져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곧바로 얼음 낚시터를 다시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오늘 실물 사직서를 오전에 제출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뭔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많았었는데요. 바로 해임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요. 심지어 사표를 내지 않은 기후환경대사직에서도 해임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과 부위원장 또는 이제 기후환경대사직을 해임함으로써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결별하겠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 그 당대표 선거에 나오더라도 대통령과 뜻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네.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나경원 전 대표의 경우에 이제 과연 당대표 선거에 나올지 예. 또는 나온다면 어떤 이제 모습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정립해 가면서 선거에 임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마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나경원 전 의원 조금 전에 대통령 뜻을 존중합니다. 자, 이런 글을 SNS에 남겼는데요. 한번 보시면 대통령 뜻을 존중합니다 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거든요. 자, 이게 존중의 방점이 있는 겁니까? 어느 자리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한편으로는 뭐 개인적인 SNS에는 또 뭔가 이렇게 결심이 있는, 그러니까 네. 한결같이 이렇게 자기 일을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무소의 불처럼 가는 그런 이미지를 보면 출마에 대한 무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계속 이렇게 그 현재의 대통령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겠다는 네. 이 스탠스는 아마 최종적으로 가서는 출마까지에서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예컨대 2, 3일 내에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대표의 그 지지율이 30%에서 20% 줄어든다든지 이러면 중간에 드롭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는 왜 그러면 저렇게 말하자면 대통령실이 저렇게 좀 무리하게 또 거칠게 이렇게 딱 잘라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라리 각을 세우든지 아니면 정말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서 왜 나오는지 또 내 제안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왜 문제인지 뭐 어떤 예.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본인이 서 있는 자리는 반윤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은 해서 대통령을 돕겠다. 예. 뭐 대통령과 대동단결 이 부분이 어떻게 봐줘야 될 것인지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본인이 반윤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밀려서라도 가 있는데 네. 자, 지금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이에 따라서는 출마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뭐 22일 전후의 어떤 그 부분이고 지금 이제 뭐 구인사에 계시지만 그것이 벌써 한 일주일 동안의 추이를 보겠다는 것밖에는 아니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저는 결론은 이미 뭐 대통령이 뭐 당헌 당규를 통해서 본인은 뭐 앞에서 표명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내가 미는 후보는 김기현이다라는 답을 딱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그쪽 흐름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네. 김영주 전 의원은 이미 좀 실기를 한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 얘기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 나 전 의원은 사직서 제출 이후에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 이러면서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모원 스님과 환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바깥의 모든 형상에 흔들리면 가다 보면 많이 흔들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내가 조용히 내 마음 관하다 보면 내가 갈 길이 어떻게 갈 것인가
부처께서 말씀한 같이 무수의 불처럼 고고하게 가라겠듯이 그런 진리를 새겨서 그렇게 하셔야죠. 살다 보면 이런 내 본연의 그 어떤 그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고자 천천히 좀. 무수의 풀처럼 고고하게 부처님 진리를 새겨서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 가야 할 길이 보일 것이다. 자, 무원 스님이 이런 지금 조언을 해준 것을 듣고 오셨는데요. 구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찾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김건희 여사도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를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택한 것으로 봐서는 나는 친윤이야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도 같은데요. 뭐 일단은 그렇게 예. 보이죠. 실제 구인사는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찾았던 곳이고 네. 또 그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구인사의 그 구인사를 방문했던 사진이나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구인사에 나경원 전 대표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끈을 이어가려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오늘 사실 그 계속적인 메시지가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네.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이나 또는 뭐 박수영 의원은 뭐 반윤이다 이렇게 이미 이제 내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해임이라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객관적으로 자꾸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도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것을 당원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특히 그 당대표는 대선 기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뭐 당내에서 온갖 그 분탕질을 해서 사실 대통령 선거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은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깊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전 그런데 대표도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나경원 전 대표 입장에서 당대표에 출마를 하려면 아무리 장제원 의원이나 또는 뭐 박수영 의원이나 또는 대통령께서 이 본심으로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이더라도 나는 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겠다. 언제 어디서든 윤석열 정부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순서는 바뀌었지만 장제원 의원이 이제 또 박수영 의원이 반윤이라고 비판을 한 데 대해서는 진정 당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이제 비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나는 반윤이 아니고 나는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아니다. 뭐 그런 취지의 이제 노선을 자꾸 정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 구인사 가기 전에 SNS에 남긴 글을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이제 윤핵관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당장 친윤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바로 맹폭을 했더라고요. 친윤을 위장한 비겁한 반윤이다. 분탕질은 이준석, 유승민으로 족하다.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냐. 자, 뭐 약자 코스프레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전 의원님? 너무 거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면 당 대표 선거에 나오면 다 반윤입니까?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는 상식과 자유, 공정에도 맞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중립적으로 대통령 뜻을 같이 가지만 지나치게 친윤은 아닌 그런 대표가 오히려 국민의힘에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이준석과 유승민과 같이 반윤으로 같이 몰아가는 것은
나는 안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런 데 대해서 공감하는 당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장재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몰아치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뭐 거기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어찌 보면 뭐 원수님 말씀처럼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찾아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다 보면 사실 제 결론도 거의 실기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찻장 속에 태풍이 되는 것처럼. 근데 나 의원도 벌써 어느 나이가 60이 된다. 자기 정치를 할 때가 됐거든요. 후배 정치인들이 뭐 더 길게 보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위해서 내가 출마하는 게 왜 어떠냐. 그리고 출마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비윤계에서는 또 옹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나경원 전 의원이 반길지 안 반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 대표가 대역죄인이냐 김웅 의원은 이렇게 또 날을 세웠던데요. 실제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살펴볼 분이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일 텐데 이미 뭐 비윤으로 규정이 된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 지금 보시면 이게 이번 주 초에 나온 건데요. 자,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높거든요. 이 지지율을 어느 정도나 유지하면서 갈지 빠지더라도 뭐 많이 빠질지 조금 빠질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어떻게 빠지고 또 김기현 의원과 순위가 바뀔지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나경원 전 대표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대통령과 같은 뜻이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제 당원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장제원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반윤이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해서 그 간극을 넓히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뭐 김웅 의원이나 무슨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나 또는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가담해 봤자 어차피 그 지금 상황 자체가 나경원 의원이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참 나경원 전 대표의 입장에서 당대표에 출마하더라도 노선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저런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 또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 입장 또는 당원들 입장이 어떻게 정립이 될지는 뭐 단순히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그 변화가 이제 큰 소용돌이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뭐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사실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기조로 메시지를 계속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제가 봐서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지금 상황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는 모습을 아마 보여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조치를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친윤계 쪽에서 또는 뭐 김기현 후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은 친윤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그 밝혀서 결국은 이제 유권자인 당원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이제 나경원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로운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외로운 길이 될 것이다. 자, 지난 전당대회에서 경쟁자였던 이준석 전 대표, 그때 나경원 의원과 굉장히 설전도 많이 주고받았는데 최근에 나 전 의원을 좀 옹호하는 이런 글들을 많이 남깁니다. 이번에도 좀 참전을 했는데 누군가를 막아보려고 만든 결선 투표, 이건 뭐 유승민 전 의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는 이 결선 투표 안 해야 할 텐데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앞서 저희가 그 지지율 그래픽에서 봤지만 나경원 의원이 앞에 있고요. 김기현 의원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뒤가 또 유승민, 안철수 의원이거든요. 네.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하면은 나경원 의원이 유리한 건 맞습니까? 뭐 그런데 거기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유리해지려면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구조. 그리고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반윤이 되어버리는. 예. 그럼 자기가 되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딜레마일 겁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표가 있는 것도 차차 없어질 가능성도 많고요. 그 표들은 다 김기현 의원한테 갈 가능성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 딜레마죠. 지금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당을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만약 결선 투표에 간다 그러면 결국 이준석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네. 유승민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딜레마일 수 있다.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에 하나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이렇게 살기로 메시지를 냈는데. 죽기 살기로 말하자면 나경원 의원이 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굉장히 그런 이번 벌써부터 청년 최고위원부터 불이 붙는 그런 측면이고 다른 한편으로 친윤계는 제발 이번 전당대회가 뜨겁지 마라.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뜨겁지 마라. 예, 뜨거워지면 나경원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참 복잡한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지 이것도 이제 앞으로 변수가 될 텐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이 조합보다 이준석, 나경원 이 조합이 더 위협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전당대회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그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그 당이 겪었던 여러 가지 혼란상을 생각하면 당원들이 그런 상황을 별로 용납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나경원 전 대표가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를 나경원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뭐 같이 연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그 지지율이 확 빠져버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단순히 그 어떤 당내의 그 사정이나 또는 당 지지자들의 이 마음,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분석 없이 그저 도표상의 숫자 놓고 덧셈 뺄셈 하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 그런 논리를 들이대는데요. 사실 지금 전당대회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도움받을 수 있는 후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벌어지는 전당대회거든요. 아, 예.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은 이런 지원의 글 같은 게 별로 고맙지는 않게 느낄까요? 그렇겠죠. 그렇게 보신다. 당연히. 예.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장제원 의원은 반윤이라고 우리는 저 이준석이나 유승민 그런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도움 준다고 나타나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복잡합니다. 자, 대통령 의사는 어쨌든 지금 확실하게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스위스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지난번에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던 MBC 기자에 대해서 이번에는 탑승을 허용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게 뭐 공정한 거고 또 다 알다시피 언론인들이 공짜로 타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담을 다 다 내고 같이 가는 하고 거죠?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또 과한 면이 있고 네. 뭐 그런 면에서 뭐 지금이라도 같이 가게 하는 부분은 특히 이제 한 나라 이상을 갈 경우에는 너무 지나친 불공정 아닙니까? 그 안에서의 보도도 필요한데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위에서 통 큰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또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싸늘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익 차원 헌법소 차원이라고 떠들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국익 차원 헌법수호는 안 지키려는 겁니까? 헌법수호 국익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보기에 짜증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헌법 수호 안 지키려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 듣고 오셨는데 지난번에 사실 이 MBC 기자를 태우고 안 태우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순방 일정 아니겠습니까? 이 순방 결과가 묻혀버리는 이 점도 좀 대통령실에서 그 고려 요인이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 그 전체 언론인이 모두 다 그 공군 1호기에 탑승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인들 탑승 자리에 실무 공무원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제인들이 함께 그 탑승을 하기 때문에 자리가 무척 줄었어요. 줄였다가 이제 일부 그 여석을 만들어서 추가로 배정을 하면서 그 MBC 기자도 같이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건데요. 저는 뭐 이런 논란 자체가 이제 필요 없는 네. 정도로 그 MBC의 그 보도 태도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이런 논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과연 저 언론인을 모두 탑승시켜야 되는지 또는 뭐 일부 배제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번에도 지금 원하는 언론인들이 모두 탑승하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인데 뭐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이거를 글로 정리했더니 1,300여 쪽 정도 되는데 이걸 온라인에 공개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계도도 첨부가 됐는데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유동규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네. 그 당시는 그걸 이제 검찰이 어떻게 볼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이 유동규 중심으로 갔다가 서서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검사들의 어떤 입장들이 리라고 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굉장히 여러 축이 저 네. 관계도에 담겨 있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는 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맨 처음에 김만배, 유동규 이렇게 가고 캠프라는 곳에 정진상, 김용의 이름이 보이고요. 네. 그 위에 화살표하고 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뭐 네. 아예 리를 모르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정도의 어떤 예. 자기네들끼리의 작업이 검찰이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이거죠. 그 자체가 완결적 자기 구조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예.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과 짜고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거짓을 한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유동규의 입장이 구속에서 풀려남으로써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것이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많은 재판에서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유동규의 입장이 선회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취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최종적으로 보면 결국 저는 이 한 장 앞에서 리의 역할이 어떻게 뒤바뀌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화천대유 1호 실소유자는 유동규다 이렇게 그렇죠. 돼 있고요.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이거를 정리를 한 것이지 리라는 글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관여가 돼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드러난 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이것은 그냥 정영학 회계사가 정리한 것에 불과하죠. 이것이 무슨 뭐 큰 증거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네. 한데 다만 이 내용 중에서 사실은 유의해 봐야 될 것이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다 이런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주목되는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은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동규 혼자만의 것이냐 아니면 유동규와 김용, 정진상의 공동 소유이냐 아니면 사실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까지 이 지분을 함께 소유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동규는 이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주범이고 주된 소유자이고 나머지는 거기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권과 네. 결정권에 의존해서 이 그 대장동 사건에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네. 그분의 그 지분을 우리가 보존하면서 대선에도 사용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지분이 그 배분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느냐의 그 이제 선택의 구조로 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구조로 보면 유성규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다라고 한 것은 그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유동규에게 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넘겨주면 그것이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이 구조로 흘러가는 과정은 자신들이 내부 분배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냥 유동규 소유라고만 해도 충분히 자기들은 이제 소유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했다고 보면 지금 김만배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유동규는 자기 책임지는 만큼만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자신 관여 부분과 나머지 다른 사람의 관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남욱은 전해 들은 이야기 또는 자기가 아는 부분을 거의 유동규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은 유동규가 조금 더 진실에 가깝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으로 이번 그 뉴스타파의 녹취록 중에서 그 단서를 잡아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극단적 시도를 한 지 한 달 만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재판에 이제 나왔는데 감정을 추스르고 성실하게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김만배 씨 진술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변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극단적인 뭐 선택을 하는 것처럼만 보인 것이고 그런 것은 뭐냐면 자기의 재판에 대하여 그전과 좀 다른 전략과 전술을 짤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다. 호흡 조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숨겨준 재산들이 다 밝혀지고 있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고 어차피 그런 의미에서 주변 뭐 남욱이나 정영학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인 혼자가 이것을 안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갑자기 무서움이 들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작극을 통해서 뭐 자작극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면으로 보이지면 들어갈 때는 실려갔는데 나올 때는 뛰어나왔으니까 그런 표현을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한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모멘텀을 좀 마련코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과 다른 발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2021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한 말인데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를 뒤집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다시 이제 나오면서 파장입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이게 지금 쌍방울 그룹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하고도 좀 관련된 거고요.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이것 관련해서 판결을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판 거래 의혹이 다시 재점화될까요? 그것이 이제 바로 권순일 대법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의 수뢰 액수가 실질적으로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아직 검찰 수사를 피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사안은 사실은 이제 결국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의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만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또는 뭐 개인적으로 허풍을 떨었는지 그것이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 재판이 분명히 대법원에서 그 결론이 바뀐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만배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정말 김만배의 돈이 쌍방울로 넘어갔고 쌍방울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해서 20억 원이라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서 막대한 그 변호사비를 사용하고 또 김만배 스스로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어떤 뭐 유무형의 로비를 해서 결국은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되겠죠. 그리고 김만배 씨가 지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는 것은 지금 여러 사실관계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조금 심경호 변화를 일으켜서 사실과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그런 진술을 해준다면 뭐 이런저런 그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고 재판 거래 의혹 특히 유사일에 처음으로 헌정사 처음으로 대법관이 그 부패행위로서 재판에 개입해서 대법원 판결을 뒤바꾸는 그런 일에 개입했다면 이것은 뭐 역사상 정말 있을 수 없는 추악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예, 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선거법 재판이 그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TV 토론회에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것과 관련한 재판이었고 2심에서 유죄였고 대법원에서 이제 뒤집힌 이 사건이었는데 권순일 대법관 그때 논리가 조금 독특하다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전에도 조금 그런 그 판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방송 토론 때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일정 정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말하자면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그 자기 형의 입원에 개입한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있었는데 방송 토론회에서는 우리 뭐 당내 선거였습니다만은 그런 질문에 대하여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잘라서 얘기함으로써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치열한 공방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자기 디펜스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하고 저와 같은 이재명 당시 후보와 같이 정확하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하는 부분하고를 같이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그게 7대 4인가요? 7대 5? 뭐 그런 이제 기준을 갖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7은 1은 더 한다고 그러면 6대 5 이렇게 가는데 그렇다면 권순일 한 사람만 꼬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될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유도했다라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 그 기존 판례를 바꾼다면 그것이 이제 소부에서 4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의가 있어서 전원합의체로 가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에서 기존의 또 판례를 바꾸는 경우에는 뭐 굉장히 그 가중된 의결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순일 대법관이 또 주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부 그 편결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면 권순일 대법관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검찰에서 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악의 그 부패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 말고도 그 녹취록을 보면은 법조계 그리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 이름이 이제 곳곳에 등장하는데 예전에 한참 그 50억 클럽 이 수사도 다시 이제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볼까 이 부분도 사실 국민적 관심이거든요. 이제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그런 진술들도 있었고 벌써 뭐 재판부터 해가지고 누가 빼줬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묶어둘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많은 분들도 뭐 언론에서 나와서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곽성도 의원 제외하고는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갈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피해갈 수 없다.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요. 돈을 김만배 씨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또 이제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분들은 뭐 저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수사의 단서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김만배 씨 주변 전체의 자금을 추적해 왔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고 그러한 단서가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 사실은 이름만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수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자금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 어느 정도 단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서를 따라가서 수사하면 나올 수도 있다. 대장동 수사가 굉장히 여러 갈래라서요. 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속도가 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태원 그 참사 관련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또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수본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족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이 모든 지휘부에 책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수본에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부 라인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밝혀진 바도 없고. 네. 자, 유가족들은 오늘 거센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윗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 특수본 수사에서 이게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오늘 특수본이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구속 송치를 한 사람부터 좀 보면 박희연 용산구청장 그리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여기는 구속 그리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자, 불구속 송치를 한 사람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그리고 김광호 서울경찰청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여기는 이제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수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무혐의든 뭐 불송치든 다 네. 좋은데 골고루 조사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예. 있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오히려 그냥 물론 뭐 그 각 자치구 용산구 안에 역할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말단만 아주 세게 조치를 취하고 위로 갈수록 뜨뜻미지근한 반응 그것이 아마 유가족의 가슴을 굉장히 예. 아프게 했을 것 같고 실제로 유가족들이 뭐 모두 발언을 한 10분씩 듣는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너무 막 구구절절하게 예. 우리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자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막 뭡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움들이 절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조금 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타임에 사실은 오히려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뭐 특검을 가든 말하자면 국회 조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시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요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는 시점을 다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매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평가는 좀 갈리는데요. 이게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하고 법적으로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증거와 또 법리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지위에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는 사람이 그 지위에 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물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그 세월호 사건 때도 많은 그 고위층까지도 그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특검을 2번씩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세월호 사건과 무관하게 자료를 파기했느냐 또는 더 나가서 보고 시점을 어떻게 했느냐까지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결국 몇 번 수사를 해서 기소한 분들이 무죄 판결을 전부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고 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많고 또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따진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책임 추궁이 있겠지만 네. 그러나 수사를 통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책임을 지우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그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 예. 경찰 수사는 그것이 제일 어려운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 해도 제가 봤어도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서울시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예. 처벌을 받아야 하며 경찰청장이 휴일날 지방에서 등산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며 이런 것을 전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고위직이니까 저 사람들은 왜 빠져나가느냐 이런 식으로만 논란을 벌이기 시작하면 사실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가법질서의 그 한계를 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는 수사이고 지금부터 이제 이런 그 결과가 벌어지고 하급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상급자들은 어떤 정치적 책임이 있고 어떤 도의적 책임이 있느냐 그것을 추궁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유가족들은 책임이 있든 없든 아예 윗선은 불러서 조사도 안 했다. 이 부분에 좀 불만을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예.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네. 책임이 없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없는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다고 무조건 불러서 물어본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예. 이 수사라는 것도 임의 수사도 있고 강제 수사도 있는 것인데 이것도 다 전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이 없는 것이 명백한데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막 조사하는 것 그건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요? 예.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러면 지금 경찰 수사, 특수본 수사는 끝났고 서부지검이 검찰에서 지금 바톤을 넘겨받은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점들이 수사에서 보완이 돼야 될까요? 지금 일단 그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과연 그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에서 네. 진짜 증거관계를 따라서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요. 또 관련자들이 지금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수사를 하다가 보면 또 네. 뭐 다른 숨겨진 범죄 연관성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불러서 수사를 네. 해야죠. 그런데 지금 뭐 경찰 수사를 두고 상급자는 부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정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서부지검 네. 진술을 하러 가셨던데요. 이 결과가 좀 주목이 되고 오늘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서 사고 원인 분석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은 이제 군중 유체와 이렇게 스스로 못 움직이고 떠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이 됐고 안일한 조치가 화를 불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뭐 누군가 뭐 밀쳤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그때는 이제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원웨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뭐 처음부터 원웨이라고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른 것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사전에 사실은 이태원 상가협의회 관광 그 협의회에서 사전에 그런 그 회의를 할 때 조금 더 긴밀하게 그전에는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산구청장 자체가 그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그렇다면 왜 경찰국을 행안부 안에 넣었는가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경찰의 지휘 핵심 부처를 행안부 장관 밑으로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서와 뭐 법률, 물론 뭐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지란 말이냐, 그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조사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네. 하나는 범죄가 있는가, 두 번째는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왜가 행안부 장관은 제일 늦게 알게 됐는가? 그런 것을 왜 그 문제 삼을 수 없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 현장을 다시 보는 유가족들 마음은 얼마나 보실 때마다 찢어질까 싶은데 어쨌든 이태원 유가족 그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오늘 특수본 그 수사 결과 발표였다 이런 평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수사 시작부터 그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에서 뭔가 좀 보완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얼마나 더 잘 마련할지 이 부분 그리고 좀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필요한 서류 절차를 마치고 오는 17일 아침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오후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귀국에 필요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과 압송 전반에 대한 과정을 조율한 결과 김 전 회장을 현지 시각 17일 새벽 0시 50분 비행편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서 귀국행 비행편부터 체포되는 김 전 회장은 17일 아침 8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으니 마음이 넉넉해졌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마음 써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에 제3자에게서 피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양국이 물밑 조율에 나선 가운데 가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 대신 별도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주도록 한다는 이른바 대위 변제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 사건으로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마스노 히노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을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모습으로 돌리고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일본 정부가 수용 여지를 보인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총리 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 정부의 징용 해결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구상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특히 재단이 피고 전범 기업의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기업이 재단에 기부해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입니다. 우리 측 역시 우리 정부의 해법안을 놓고 일본과 긴밀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법, 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자에 의한 대위 변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양국 외교 채널 간에는 설명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해법안 자체가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이 아닌 만큼 피해자 단체와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국 방문길이 막혀 있다 비자까지 만료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피해를 집계하고 수출 지원 기관들이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사 역할을 대신 수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승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국에서 철강제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그동안 중국 현지를 방문할 수 없어 답답했는데 중국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해버려 앞길이 막막합니다.
기존 비자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면 2, 3년을 안 가다 보니까 비자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비자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런 데 출장 계획을 못 잡으니까 신규 비즈니스나 사업을 좀 확인하러 중국 공장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게 저희도 지금 몇 번 가려고 하다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단기 비자와 경유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수출 지원기관 주요 업종협회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인식하에 전반적인 수출 상황과 지원 전략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코트라는 차이나 무역 지원 데스크를 열고 중국 현지 21개 무역관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출장과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기간 코트라가 대리 면담 지원, 전시회 대리 참관, 바이어 실태 조사 등 3개 사업을 기업당 2차례 한도로 무료로 진행합니다. 코트라가 중국 현지에 긴급 출동해 공장 실사 등을 돕거나 3개월간 중국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역할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의 중국 방문 제한 등에 따른 애로사항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해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른바 전랑 외교 강경파로 꼽혀왔던 친강 신임 외교부장 취임 직후에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대해서는 잇따라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외교 진영을 새로 짠 중국의 전략,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해 첫 순방 일정으로 아프리카를 찾으며 33년 전통을 이어간 친강 신임 외교부장. 그 이튿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보복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这种歧视性的、不科学的、过分的这些措施，我们中方有理由来做出反应。 주미대사 출신으로 전랑 외교의 선봉으로 꼽혀온 친강. 그렇다고 강경 노선 일변도는 아닙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양국이 제로섬 경쟁을 하면 아무도 이기는 사람 없는 싸움이 될 거라며 화해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도 2년 만에 풀었습니다. 외교부 브리핑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자오리젠 대변인을 전근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不管他们长5只眼还是10只眼，只要胆敢损害中国的主权，小心他们的眼睛被戳瞎。 시진핑 주석도 집권 3기를 열며 서방 정상들과 두루 만나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앞마당이자 핵심 이익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강공태세를 유지하면서 지구촌 전체 체스판에선 우군을 늘려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외교 전략에서 고전 병법서 36개의 원교 근공계책이 엿보입니다. 먼 나라와 사귀고 이웃 나라부터 공략한다는 뜻인데 올해 동북아 정세의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미국과 일본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담 2+2 공동성명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공동성명에 대해서 논평을 요구받자 냉전적 사고와 중국에 대한 이유 없는 먹칠과 공격으로 충만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미일은 말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조직하고 분열과 대항을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타이완 TSMC가 일본의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타이완의 반도체 밀월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타이완 TSMC의 웨이저자 최고 경영자가 일본의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웨이저자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TSMC는 현재 일본 구마모토 현에 일본 내 첫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TSMC가 구마모토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우리 돈 11조 원 가운데 4조 5천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정부의 최근 태도로 볼 때 TSMC의 두 번째 공장 건설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달에는 미국의 제2공장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1공장을 건설 중인데 추가로 28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3나노 칩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Over 10,000 construction jobs and 10,000 high-tech jobs will be created.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일 지나 르몬드 상무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의 회담을 열고 반도체 국산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 회담에는 미국의 IT 대기업인 IBM과 일본 주요 대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설립한 라피더스의 간부들도 동석했습니다.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려는 타이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세 나라의 반도체 밀월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고 백신 접종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99%는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감소하는 특성상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됐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7,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자연 감염으로 항체가 형성된 비율이 70%였습니다. 넉 달 전 1차 조사 때의 57%보다 13%포인트가량 증가했는데 그만큼 감염자가 더 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감염 항체 양성률 70%는 당시 집계된 확진자 발생률 51.5%보다 18.5%포인트 높은데 검사로 찾아내지 못한 숨은 감염자가 그만큼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연 감염에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까지 합한 전체 항체 양성률은 98.6%입니다. 다만 항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개개인의 차이도 있어서 높은 항체 양성률이 집단 면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 집단 차원에서 보호 면역 효과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체 효과 양성이 S 항체가 98%라고 해서 집단 면역의 어떤 기준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중증화를 막기 위해 설 연휴 전에 꼭 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 때처럼 거리 두기 없는 명절로 요양시설 접촉 대면 면회와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도 운영합니다.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 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원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며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11주 만에 가장 적은 3만 9천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감염병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유행 상황도 검토해서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던 병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국방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벌어진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6시 54분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육군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20대 이등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병사는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경남 거제에서 SUV 추락사고 사망자들이 사고 전날 전망대를 둘러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경찰은 숨진 남성 4명이 사고가 나기 전인 지난 11일 오전에 추락사고 현장을 미리 둘러보고 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고의 사고인지 과실로 난 사고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숨진 남성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남성 4명이 서로 거주 지역이 달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딸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인천 간석동에 있는 빌라 안방에 백골 상태인 70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벤츠 차주 여러 명이 차체 아래쪽에 있는 부품이 갑자기 부식돼 엔진 경고등이 뜬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 이 부품이 망가지면 달리던 차량도 갑자기 멈출 수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벤츠 측은 차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들은 설계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모 씨의 벤츠 승용차 바닥 부분입니다. 안쪽에 장착된 부품이 까맣게 탔고 덮고 있던 가림막도 시커멓게 그을었습니다. 이 부품의 이름은 녹스 센서. 디젤 차량에서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황 씨는 갑자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서비스 센터를 찾았다가 녹스 센서가 부식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센터는 차가 침수돼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황 씨는 차를 몰기 시작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차가 물에 잠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운전자 과실이고 차주가 다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지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탄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다. 예. 벤츠 차주 등 47만 명이 가입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황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0명이 넘습니다. 센터에서 차에 식초를 뿌렸냐는 질문을 해 황당했다는 글도 있고 무상 수리를 받을 줄 알았다가 차주 과실로 분류돼 꼼짝없이 부품 교체비 200만 원을 내게 생겼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문제는 녹스 센서의 이상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센서가 망가지면 공해 물질이 다량 뿜어져 나오고 그 결과 달리던 차량의 엔진이 이상을 감지하며 멈춰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사인 벤츠 측은 어느 회사 차량에서든 운전자의 주행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 녹스 센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차량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차량을 살펴본 전문가는 벤츠 측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녹스 센서와 에어컨 물이 빠지는 호스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며 차량 설계부터 잘못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침투하기 편하게 너무 짧게 해가지고 물이 이제 바로 물하고 컴퓨터하고 배선하고도 만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건 뭐 설계 결함이죠. 녹스 센서를 판매하는 업체 한 곳도 최근 2달 동안 벤츠 관련 문의만 20-30건 들어왔다며 이 문제를 벤츠의 고질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벤츠 관계자는 뒤늦게 이 문제와 관련한 리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벤츠 측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안내할 필요는 여전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왔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기존 소송 청구액도 2천만 원 늘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1일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린 변경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액은 재작년 말 소송 제기 당시 청구한 3천만 원보다 2,145만 원 늘어난 5,145만 원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소송 제기 당시에는 최소 기준을 적용했는데 추가 검토 결과 좀 더 정확하게 손실금을 산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 도주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는데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위가 여권법을 어기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했는데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오락가락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건조함을 해소해주는 고마운 비와 눈이지만 동해안, 특히 영동에는 말 그대로 눈폭탄이 떨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눈이 이어지면서 최고 50cm, 산간에는 70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는 모레까지 1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어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고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아침과 큰 차이 없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점차 기온이 낮아지면서 다음 주에는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